자, 3차 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지만 시에 나타나는 화제의 상황과 어조와 태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화제 자체가 그 저자가 시인의 전제, 그렇다면 그 작품의 생산자가 있다는 전제를 전제를 무시할 수 없, 그 전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 문제를 몇 가지 설명했었죠. 자, 소정시의 목소리를 소정적 자나 시적 화제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소정적 자냐 시적 화자냐 다시 정리를 하면, 소정적 자라고 말할 때는 이게 뭐예요? 그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소정적 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줘야겠네. 소정적 자라고 한다면 어떤 입장? 작가, 작가에 대한 고려, 이거죠. 그건 작가의 목소리다 라고 하는 게 서정적 자아예요. 알겠죠?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누구의 것? 작가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서정적 자아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의 목소리가 누구의 것? 그럼 작가와는 관계없는 시 내부의 텍스트 내부에서 발원하는 화자라고 하면 그게 시적 화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작가가 누구인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 내부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알겠죠?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7주차에 공부했던 김영랑의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 내재적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서정적 차로 해명하거나 시적 화자로 해명하거나 이것은 다 완벽한 거냐?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 않기도.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초혼과 그 뭐였죠? 시 하나가 진달래꽃. 초원과 진달래꽃 두 편의 시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읽으면서 서정적자냐 시적하자냐 요 문제를 논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김소월의 초원을 작가 초원에서의 그 화자의 목소리는 시인 자신의 것이다. 즉 서정적 자아다. 이렇게 작가 그 목소리의 주인은 김소월이다 라고 했을 때 서정적 자아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런데 진달래꽃을 읽을 때는 서정적 자아, 곧 시적 시인 자신이 아니라 시 내부에서 시 내부에 텍스트 내부에 말하는 일을 따로 상정하는 거예요. 작가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 즉 내재적 관점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일단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같은 시를, 같은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어떤 시는 소정적 자, 즉 시인의 목소리가 되고 곧 시인이 되고, 어떤 시의 경우는 시인과는 아무 관계없는 시적 내부에서 발원하는 목소리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은 시인의 시마다 김소월의 시가 여러 편 있을 텐데, 근데 김영랑의 시만 하더라도 60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영랑의 시를 그러면 어떤 곳은 소정자하고 어떤 곳은 시적 화장가를 보려면 60편 전부 다 갖다 놓고 펼쳐놓고 이거 궁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충돌하지 않겠어요? 가치가 어떤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저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적인 게 필요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정적 자아로 보는 문제도 그렇고 그것만 갖고도 어떤 그 시를 충분하게 해석해내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시적하자라고 하는 관점만 가지고는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난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탈역사화의 문제가 아니 어떻게 김영랑의 그 시가 3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어떤 배경과 전혀 무관하게 아름다운 시로 소비될 수 있는가는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서정적 자아도 아니고 시적 하자도 아니고 뭐 아니다기보다는 그 둘만 가지고는 좀 상호 그 모순점도 있고 좀 불충분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적 주체로 말하자라고 이제 그런 그 논의가 또 생겨나요. 근데 이건 참 일단 봅시다. 시적 주체, 시적 주체, 서정적 자, 시적 하자, 시적 주체. 이게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8주차의 키워드예요. 키워드인데 이것만 잘 풀어놓으면 시에서의 목소리, 화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최소한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의 구분은 이제 마련되지 않겠는가, 마련됐을 걸로 내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시적 주체, 시적 주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뭘 또 설명하고 싶냐면 그 서정적 자의 목소리,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서정적 자, 그러니까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이 이 서정적 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답할 수 있다고 계속 설명했죠. 그러니까 서정시는 서정적 자를 통해 시인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르다. 알겠죠? 이것도 좀 써 놓을까요? 서정적 자아는 서정적, 그러니까 서정시는 그 말이에요. 서정시는 서정적 자를 통해 시인의 목소리를 계속 시인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르다. 표출하는 장르다. 라고 봤을 때, 서정적 자, 요거 필요 없고, 알겠죠? 이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정시는 서정적 자를 통해 시인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어떤 그동안의 어떤 시를 읽어내는, 문학을 읽어내는 어떤 전통적인 하나의 관점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정시는 뭐 모방적 뭐 어떤 그 진술에 의존하다기보다는 서정적 자의 경험적 진술에 의존한다. 이건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는 계속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서정시가 대체 누구의 목소리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다. 서정적 자의 목소리다. 라고 대답하는 논의 속에는 이제 그런 논자들의 주장에서도 약간씩의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정시가 어떤 구조를 지니건 간에 결국은 뭐라고요? 시인의 목소리, 작가 자신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통된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요것만 이제 자 1번 그래서 이것이 1번입니다. 서정시는 서정적 자아를 통해 시인의 목소리,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르다 라고 보는 전통적인 그런 관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시적 화자는 여기 지금 계속 뒤에도 내가 정리를 해 놨군요. 이렇게 서정시는 서정적 자아를 통해 신의 목소리를 표출한 장르다. 이렇게 이제 뭐 함부르크, 슈타이거, 카이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씩 이제 강조점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볼프강 카이저 같은 사람은 서정적 표현이란 대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서로 침투된, 그러니까 대상과 심리는 이제 그 시인의 내면을 말하죠. 심리적인 것이 서로 침투된 그때그때 고조된 감정의 알림이다. 그래서 서정시는 자의 독립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앞에 뭐 함부르크라든가 뭐 슈타이거, 카이저, 그 다음에 볼프강 카이저군요. 이렇게 서로 그 이제 그 강조점은 미세하게 좀 다르지만 결국은 작가 자신의 목소리, 이를테면 소정시에서 그 화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 했을 때 작가 자신의 목소리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공통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됐어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엿듣는 발화, 이제 노스로프라이는 이 사람은 그 어디냐, 캐나다의 이제 신화 비평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어떤 그 비평 방법론을 이제 그 강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론가인데, 이 사람은 서정시란 무엇보다도 엿듣는 발화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엿듣는 발화. 발화는 이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시는 결국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독자가 엿듣는 것이다. 엿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이제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이 말은 청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자를 독자보다도 정확하게는 그 텍스트 내에서 발화, 일단 청자가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 내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김솔의 그 진달래꽃에서 화자 다시 봅시다. 나보기가 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에 보내드리오리다라고 말하는 화자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청자가 있죠. 물론 그 시 자체에서는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 고마워, 안녕, 그동안에 고마웠어,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은 화자만. 그러나 화자가 말하니까 화자는 누군가 청자를 상정하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청자는 누구예요? 김소래 진달래꽃에서 지금 나를 나보기에 역겨워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 텍스트 내에서는 내적 화자, 내적 청자가 있죠. 근데 우리는 텍스트 바깥에 하나의 독자로서 그 말하는 그 화자의 말을 또 엿듣는다라고 보는 것이 노스로 프라이가 이제 엿듣는 바라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죠. 그래서 서정시는 무엇보다도 엿듣는 바라다. 보통 서정시는 자기 자신에게 혹은 그 밖에 뭐 자연의 정령이든 시의 신이든 개인적인 친구든 연인이든 신이든 의인이든 추상적인 개념이든 또는 자연물이든 에게 말을 거는 척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인은 그가 청중의 대변자가 되거나 또는 청중이 그의 말의 일부를 복창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청중에게 등을 돌린다.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신비평론자들이 또 노스로 프라이의 말을 이제 이렇게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볼까요? 내가 해놨을 법한데 나왔네. 이들은 이제 영국과 미국 신비평 형식주의자들 지금 이해하는 한 거예요. 형식주의자들. 이들은 작품으로부터 작가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 신비평은 형식주의. 그러니까 뭐 내재적 관점, 작가와 관계없다. 그러면 작가 필요 없이 이 작품 내적인 어떤 그 구조,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것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작품을 읽는데 핵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를 배제하고 작품의 내적 상황과 구조에 독자의 관심을 이제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서정적 자의 목소리를 이거예요. 그래서 종래 서정적 자, 즉 작가의 목소리를 이제 시적 자로 변환시키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됐을 것 같아. 충분히 됐죠. 그래서 이들은 서정시의 목소리를 일종의 발화, 스피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화의 맥락을 구성하는데 힘을 쏟아. 그래서 서정시의 목소리는 이제 작가의 그것으로부터 작가의 목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작가와 관계없는, 무관한,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정적 자라는 말 대신에 서정적 자라는 여기 나왔네. 서정적 자라는 말 대신에 시적 자라는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하려면 서정시가 작가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말하는 육성이나 대리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작가와는 관계없는 것이어야 돼. 이해됐죠?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일종의 극적인 상황에서 발언한 목소리, 발언이 이제 시작된 그런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때 독자는 화자의 태도와 발화의 맥락을 작품 안에서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 작품을 해석하는 관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형식주의, 신비평, 내재적 관점, 순수 서정시, 순수 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래서 클리언스 브룩스 같은 이제 그 신비평 이론가는 시를 이루는 조직을 통일시키는 원리는 뭐냐? 하나의 태도 혹은 여러 태도들의 복합이다. 시에서 그 통일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자면 화자와 화자의 의도가 우선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정적 자라고 하는 서정자는 사라졌죠. 즉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작가는 이제 무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자리에 뭐가 왔어요? 언어적 직점을 설계한 발화자가 대신 자리되고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응? 시적 화자, 알겠죠? 시적 화자. 화자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화자의 시적 화자. 시에서 그 시인과 관계없이 시 내부에서 그 발언하는 목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책과 저자, 작가는 전후로 배열된 채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즉 독자의 편에서의 글쓰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저자의 죽음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푸코 같은 사람이 자, 그러니까 독자의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작품이 아니라 텍스트라고 말했을 때는 작품에는 작가의 어떤 그 주제의식이 뭐냐를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텍스트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작가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의 역할, 주도권이 독자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죽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레토릭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미셀 푸코로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미셀 푸코는 뭐라고 했어? 주체. 서정시의 목소리,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서정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그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의?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이것을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서정적 자아다, 시적 자아다 이렇게 대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푸코는 이 말을 이제 문제의식을 이렇게 바꿔요.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로 저자 대신에 저자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작품 안에서 주체, 위치 이걸 이제 문제를 삼아요. 주체, 위치 조금 어려워지죠. 이 부분이. 자, 이제 그 시에는 저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재래식 문학 비평은 시를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흡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이제 스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8주차 여러분 그 리포트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작가란 무엇인가? 결국 내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그동안에 공부를 해봤고 여러분에게도 리포트를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이게 좀 멈추고 있어서 네, 하여튼 뭐 시는 더 이상 주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시 속의 주체상이다. 시 속의 주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에서 작가의 지위, 시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어떻게 드러나냐, 서정시의 목소리를 작가의 목소리로 바로 고쳤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자, 서정시의 목소리를 작가의 목소리로 읽는 것은 그런 관습은 낭만주의적 관점이거든요. 서정적 자의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정시는 작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결과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작가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요. 이렇게 서정시의 목소리와 작가의 목소리를 동일시하는 관점은 서정시가 작가의 내적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화자는 모순된 지위에 놓여야 돼요. 이 화자는 작품 안에 혹은 작품 밖 어디에 존재하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결국 문학의 매개는 언어기 때문에 김소월 없는 초원, 김소월 없는 진달래꽃을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 가기 전에 푸코가 말했던 그 주체 문제를 조금 내가 설명을 이 자료에다는 내가 크게 그 이제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시적 화자에게서 그 시적 화자에게서 작가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기능, 주체 위치 이걸 통해서 서정시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푸코의 이제 하나의 그 주장입니다. 서정시 내부의 목소리를 작가 육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저자의 어떤 그 위치 역시 텍스트에서 분리시키는 이런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속의 주체성, 시 속의 중요한 것은 시 속의 주체성이다. 그래서 서정시의 목소리는 단일한 서정적 자의 것이라든가 시적 화자의 변이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것을 사실은 좀 이게 그 충분하게 내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컨대 서정시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의 목소리라든가 화자의 목소리로 이해하는 대신에 이질적인 담론들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의 목소리다 라고 해서 주체 위치를 문제 삼는 이런 그 푸코의 이론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시 속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말해서 이 시 속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그 쉽지가 않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결론인데 내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그 서정적 자든 시적 화자든 시적 자든 아니면 뭐 그 주체 위치든 간에 텍스트는 사회 문화적 그 관계망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처음에 질문 서정시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서정적 자냐? 시적 화자냐?
엿듣는 바라냐? 엿듣는 바라, 엿듣는 바라. 시속의 주체성.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긴 하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 내면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죠.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니까 시를 읽는 관점이 문학을 대하는 어떤 관점들이 이렇게 뭐 상당할 정도로 어찌 보면 그 다른 관점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주차 여러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노래를 한 곡 같이 들읍시다. 연인에게라고 하는 이츠와 마유미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피아노 연주 한 2번 듣고 연인에게 이츠와 마유미 피아노 연주와 함께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여인이여 곁에 있어줘요 그런 거예요. 얼어붙는 나의 곁에 있어줘요. 이렇게 노래하는 그 가수의 목소리는 가수 자신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그 노래에서 텍스트에서 발언하는 그 가수와 관계없는 화자의 목소리일까요? 이 문제죠, 여러분. 어느 경우는 작가 자신일 수도 있겠고 가수 자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수와는 크게 관계없는 그 노래 텍스트 자체 내에서 발언하는 화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8주차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를 어떤 결론을 딱 내리기보다는 이런 서로 관점이 충돌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주 3차 8주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